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여의도 조진웅,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CBS에 그 조진웅 씨가 왔어요. 그래요? 네, 음악 FM의 영화 음악 코너에 아. 왔는데 그 소식을 저희가 뒤늦게 듣고 네. 제일 아쉬워했던 게 뉴스쇼 팀이에요. 네. 왠지 식구 같은 느낌. 네네. 여의도 이택수가 왔다 갔군요. 여의도 이택수가 이렇게 매일 우리가 매주 보니까. 네네. 아, 충무로 이택수가. 충무로 이택수도 굉장히 네. 가족 같아요. 네네. 그래요. 아무튼 이택수 대표 여의도 조진웅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도 들으셨죠, 내용. 네.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 돌려볼 법한 네.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유지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네. 따라서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요건 한번 이택수 대표께 부탁을 드려보고 네. 오늘의 스페셜 여론조사부터 가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주제 택했습니다. 네. 국회 산전에는 오늘 오전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여는데요. 엽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아시다시피 보고서 채택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렇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쪽은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상황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산자위, 국회 산자위에서 과반이 넘게 채택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전체 30명 가운데 민주당은 12명밖에 안 돼요. 과반이 안 돼요. 따라서 과반을 넘기려면 국민의당에 5명이 동의를 해주든지 자유한국당에 11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채택 자체가 부적합하다. 예, 채택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 국민의당은 우리는 사실은 부적격 입장으로 채택은 하려고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채택조차 거부한 상황이면은 우리가 좀 들러리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해라. 노력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마지막 조각 퍼즐인데요. 예, 예. 이번에 채택이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곤혹스러워요. 난항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청문 상황입니다. 보고서가 무산이 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는 있죠. 네. 다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후폭풍이 또 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의 도움을 받아서 예, 예.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보고서 채택까지는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요.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그 두 분 때도 네.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다만 그 당시는 국민 여론이 임명 쪽에 압도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예, 예. 62%가 찬성을 했었거든요. 반대가 30, 거의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과연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금요일 10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52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1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8%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 문항에다가는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빼셨네요. 네. 뭐 대물림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일단 빼고 담백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보기는 매우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이렇게 4점 척도했는데요. 예. 조사 결과는 매우 찬성 18.5, 찬성하는 편 23.5 이렇게 해서 찬성 의견이 42%로 나타났고요. 42% 찬성. 반대하는 편 14.3, 매우 반대 23.4, 그래서 3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오차 범위 내인 4.2%포인트 격차로 찬성 의견이 소폭 높았습니다. 37.7%가 임명 반대. 42%가 임명 찬성. 네. 이 정도 수치면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보긴 어렵죠.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내 4.3%포인트군요. 그래요. 소폭입니다만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요. 예.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기억을 해보자면 이완구 당시 총리 예. 때 반대 의견이 당시에는 50%가 넘었었고요. 찬성 의견이 30% 후반에 그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높다는 거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서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과연 강경화 장관 때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그렇습니다. 되는 정도 수치 그렇기 아니에요? 때문에 이거? 결국에는 국회 내에서 산자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겠죠. 지정당별로는 예. 정의당 지층 64.3% 찬성, 민주당 63.1% 찬성.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무려 84%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당 지지층도 59%가 반대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59%. 바른정당 지지층도 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8%. 애매한 수치가 나왔네요. 예. 42대 37.7. 이 상황에서 국회 산자위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것에 따라서 청와대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정례조사로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6개월을 맞았는데요. 이번 주 70.1%로 지난주 70.3%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6개월 취임 6개월을 맞아서 70%를 다시 상회하는 수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부정평가는 24.1%로 나타났는데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지난달 10월까지 5개월 동안에 소폭입니다만 조금씩 하락을 해서 60% 후반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다시 70%를 2주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턱걸이 70.1%. 네. 어떤 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세요?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고 지금 계속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데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주말에는 이제 시진핑 그렇죠. 중국 주석과 회담이 예견되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물론 당내 악재는 있었습니다. 그 홍종학 의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그렇죠. 가능성이 이제 높았던 것이었고요. 예. 또 전병헌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검찰 또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점 그런 부분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좀 상쇄를 한 거군요. 크면서 상쇄를 한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런 게 선곡적으로 치러지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하면서 70%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죠.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3.5%포인트 하락한 48.2%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횡보했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낙폭이 컸던 수치를 나타냈는데 48.2%였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면에 1.8%포인트 오른 18.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5.8% 지난주와 비슷했고요. 바른정당이 0.7%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5.3%로 0.7%포인트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3.5%포인트 빠진 건 이거는 전병헌 수석 건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15년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기 전에 당 소속일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홍종학 전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으면서 또 보수당의 총 공격을 받으면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것으로. 전병헌 수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한겨레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번 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거다라는 오늘 톱뉴스가 있습니다. 한겨레 톱뉴스. 전병헌 수석이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이런 설명과 함께 지금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현 수석을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수사 관련된 소식을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검찰에서는 물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만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건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6일부터 금요일인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72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33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9%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까지 이번 주 정례조사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의도로 돌아가서 여의도 조진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또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다. 예, 지난 10월 31일이었죠.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여명숙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게임판의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한 거였죠. 이 발언이 알려진 뒤에 해당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로 지목된 윤문용 녹색연대 국장,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데요. 윤 국장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팩트부터 틀렸다. 나와 전 수석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여명숙 위원장이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그 반론 직접 들어보시죠.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에 교문위 국감 현장이었죠? 네. 예, 게임판에 4개 농단 세력이 있다 하면서 실명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당사자들이 모두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그 양반들이 어떻게 반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시던 거 쭉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알려달라고 한 적 없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이라든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실 대로 해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하시는 거, 예.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하시고 싶으신 비난 있으시면은 하라는 거고요. 저는 제가 미안하다고 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적인 팩트가 틀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친인척이란 부분도 틀리고 기초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틀리다 보니까 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소문만 듣고 사실관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발표하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그거는 좀 논점 일탈인데요. 친척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했고요. 근데 왜 그 부분을 놓치셨을까요?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인 팩트를. 저는 제보만 듣고 얘기를 하는데 수십 명의 제보를 듣고서 또 제보자를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실에 대해 제가 친척을 빙자한이라고 했지 친척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제보를 듣고 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지 미처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있으면 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자면 인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는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게임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내용 자체는 여전히 맞다라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정확히 틀렸다고 말한 부분은요. 친척을 빙자했다는 부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업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그게 아니라 게임법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세력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상 기업들도 이런 농단 세력의 피해자입니다. 누가 작정하고 규제 장사를 한다면요. 여기 방해날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실까? 기업들도 농단 세력의 피해자다. 사실 게임업 쪽을 게임판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농단한다는 것이?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거나 그리고 그 위에 덧입혀서 사행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그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먹히고 있다거나 뭔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억나는 사례 있으십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지 하는 것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기관에서 온몸으로 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예. 이게 정상성이나 안전망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이게 무방비 상태로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인 상태, 미약한 상태 그런 상태로 이제 무방비로 뚫려고 좀 더 그게 더 강화된다면 이 자율규제 또는 민간심의라는 미명하에 예. 안전망이 많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인데 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소리쳐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이게 뭔가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바로 농단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 농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 입법
그 권력에 붙어서 생태계를 망치는 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사실 유포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조직을 없애자고 하면 그게 농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 보십시오. 뭐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A라는 법이 있다. 예. 네, 그게 이제 뭐 자율심의 좋아요. 그리고 자율심의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벌로 안전하게 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벌로 가야 돼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누적 350만 개, 뭐 연간 55만 개 이런 게 게임물이 흘러오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하면 뭐 손발 자르고서 일하라는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농단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지금 들어주셨어요. 어떤 A라는 법, 자율심의 법이 입법이 되는데 동시에 그러면은 그거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도 세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당연하죠. 그냥 자율심의만 내주더라. 이게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농단이겠느냐? 나아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 업무하는 사람들, 예.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른 말이 자꾸 막힙니까?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쪽 얘기는 정책에 반영하지 말자라든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뭐 협의체를 외곽에서 돌린다든지 이게 뭔가 다른 정상적인 거 외에 뭐 다른 방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한 이거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 정도 됐으면 온 국민이 좀 알아야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감에서 지적을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런 지금 여명숙 위원장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그분들의 소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어딘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인 것인가에 따라서는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단이 게임판 농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정황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당연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율규제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도 그 명민한 그 데피니션 없이 간다든가 아니면 이미 그런 논의를 저희가 기업하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희를 단절시키고 뭐 다른 루트로 얘기를 한다든지 저희는 규제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지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는 여기는 저희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상화를 논하는 자리, 그 자체를 단절을 시킨다거나 하는 거면은, 이거는 뭐 분명히 왜, 누가,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들여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예, 근데 그분들이 단순 소신이 아닌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낌, 뭐 예를 들면 뭐 배후라든지 어떤 어딘가로부터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석연치 않은 의심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네, 뭐 압력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압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적이진 않다는 거죠. 왜? 오픈해서 해야 될 일을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뭐 이용자의 보이스가 사실상 거기서는 배제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 증거 뭐가 있을까요? 자꾸 증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태블릿 PC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 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정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들이 만들어낸 각종 포럼위원회, 협회 등에 항상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같은 주장하면 또 개관위를 폐지하고자고 하는 또 새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그 입법 권력에서 붙어가지고 생태계 망치자는 법을 그걸 그대로 유지시킨다면은 그 목적이 있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런 것들을 조직을 없애자고 한다면 이게 농단 아니고 뭘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의 태블릿 PC 같은 그런 증거는 없다. 물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타이밍, 정황, 지금 정황을 좀 자세히 봐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정황에만 의존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누가 칼 맞고 죽어나가야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던 사람 봤으면 우선은 그거 막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터뷰에 출연했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의 비서관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 위원장이 농단 세력이라고 지목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 위원장의 어떤 이 행동을 비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본인을 비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다 농단 세력이라고 찍어가지고 발표한 거다. 눈엣 가시 같은 사람들을 적폐로 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떻습니까? 욕하라고 하세요. 아니,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그런 비판들이 이루어진 건데. 아, 그분들이 한 비판이 가짜 뉴스에 기반한 비판이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뭐가 겁나는 거냐는 거죠.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 공교롭게도 윤문용 국장은 지난주였죠. 전병헌 수석 의원 시절에 비서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건하고 이번에 국정농단 지적하신, 게임농단을 지적하신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저희 기관에서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접근 권한이 없고요. 예, 예. 저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예. 그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단이라고 지적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태블릿 PC는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증거는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없이 어떻게 농단이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내 소신이다라고 그분들이 또 반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여명숙 위원장의 입장, 반론 인터뷰 차원에서 들려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 위원장님 또 차후에 이 논란이 이어지면 다시 한번 인터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반론 인터뷰였습니다. 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위원장님, 네. 지난주까지 최고위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네. 어제 지도부가 이제 전당대로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제 당비를 적게 내는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일 때 얼마 내셨어요, 당비? 최고위원 100만 원이고요. 당협위원장은 10만 원입니다. 와, 10배나 차이 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방송 좀 줄이시던데. 당협위원장이란 호칭이 하나 있고 네. 저기 한국독립야구연맹 총재 그러니까요. 지금 맡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할 일 많고 진짜 뭐 받을 건 없는 자리인데 독립야구. 예, 이런 것만 늘어납니다. 아주 영세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 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야구 해달라고. 좀 인프라 좀 확충하는데 다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맡았는데 같이 그냥 고생하고 배고르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위원장이란 호칭이 좋으세요? 총재가 낫습니까? 확실히 총재라는 게 멋있지 않나요? 총재 이게 이준석 총재. 뭔가 이회창 총재랑 명칭만 맞먹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이상해요. 위원장으로 할게 그냥 위원장으로. 아무튼 바른정당 네. 하루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아마 상한가 하한가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미뤄두고 하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네, 저는 이재호 전 의원. 이재호 대표, 늘 푸른 한국당 대표 골라오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골라온 하한가부터. 박지원 의원 골라왔습니다. 하한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 네. 우선 허성무 소장님. 이재호 대표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어요. 네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바로 하한가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어제 CBS만 출연한 게 아니고 많은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또 예, 후에? 예.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뭐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뭐 잡범도 아닌데 이러면 되느냐 부태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했는데 그걸 수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 뭐 강화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요. 맞습니다. 연세 높으신 분이 지금 이제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MB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권력, 특권적으로 예.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휘두르고 있다. 하셨는데 불공정 특권을.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국정원장은 이미 구속됐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아마 이분도 뭐 증거가 충분해서 실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정권에서 특임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걸로 시작했어야 된다. 사과부터 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절차상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근본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죠. 사과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두 분 또 이동관 대변인도 지금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부적절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 부분.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 보복일 뿐이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도 깔 거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고 아직도 깔게 돼 있을런지 뭐 대통령의 대북 그 회담 내용까지 지금 대화로까지 다 털어가 공개한 상황인데 뭘 더 얼마나 까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진짜 염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염치라는 게 삼가하고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은 검수와 같다고 어느 유명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저는 뭐 그 점을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총 자리에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망나니 춤에 대응해야 된다. 이제 망나니 춤이란 단어랑 잡범이란 단어 두 개가 히트였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망나니 위원장. 춤에 대응을 하자는 건지 자기도 같이 춤을 추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바른정당도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뭐 큰 틀에서 보면 왜냐하면 보수에 대한 공격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바른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보수 적폐 청산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수의 세대 교체 또는 아예 보수 핵심 세력 교체라는 걸 저희가 모토로 걸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옹호할 지점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제도 하태경 의원님이랑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지도부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은 이제 새롭게 이제 차별화해서 가겠다. 자유한국당과? 예, 차별화하게 가겠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원내대표 맡고 계셨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유한국당과 별 다를 게 없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정치보복 쪽에 방점 많이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좀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확인된 부분, 특히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아니면 댓글 공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보수 정권 하에서도 보면은 이 댓글 공작한 것들 내용들 보면 그 안에서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약간 핀트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기억해 보면은 이미 드러난 어떤 그런 공작하신 분들에게 공격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던 분들 중에 알고 봤더니 국정원 알파팀이었다 뭐 이런 분들 저 엄청 깠었거든요. 보면 예전에 한번 틀어지니까 까는 게 뭡니까 까는. 저 엄청 공격했어요. 그 사람들.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청산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걸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는. 망나니 춤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허성모 소장은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예, 뭐 이제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극단적인 방어를 해야만 방어가 되니까 그래야 또 지지세를 모을 수 있거든요. 결집을 노리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재호 대표가 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렸던 게 뭐냐면 늘푸른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으니까 문제의 뿌리는 제거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합당 작업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이재호 대표의 늘푸른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바른정당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늘푸른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대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재호 대표나 아니면 뭐 다른 친이계 의원들에게 이런 연대를 주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믿기지가 않는 것이 이재호 대표가 늘푸른한국당 창당하실 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줘서 좀 서운했다라는 전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정계 어쨌든 보수통합이라는 걸 주도하셨을까 하는 건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예. 하여튼 지금 이제 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어제 의원총회 열리고 거기에 바른정당에 탈당한 의원들 탈당했다 해서 이제 복당하는 의원들이 인사하러 왔잖아요. 근데 친박 의원들 중 일부는 아예 그분들하고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겉으로는 어제 뭐 봉합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실제는 뭐 악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 촛불에서 탄핵 의결로 가는 사이에 극단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라든지 다음에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다시 합치는 거니까 그 앙금을 아무리 말로 털은다고 해서 털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친홍계와 그리고 이제 김무성계가 연대를 하면은 뭐 친박계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사실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것이 그럼 친홍계에 드러나지 않는 좌장을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친박에서 갈아타신 이제 인천의 모 의원님이거든요.
친박에서 갈아타 인천의 모현 그냥 이름을 얘기하겠다.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님이 예전에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도장론 사태 있었을 때 그때 전화기다 대고 녹취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도장 들고 튀어라. 그거 하니까 그 김무성 대표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센 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 홍준표 대표가 김무성계와도 약간은 척을 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홍 대표가 숫자 불리기엔 성공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 보러 신임 유승민 대표와 최고위원 뽑혔습니다. 다시 정비를 하고 가는 거. 왜냐면 제가 이거 왜 질문드리냐면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11명 중에도 추가 탈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홍준표 대표가 더 이상은 안 받겠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어제 그래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그 보수 대통합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자유한국당과의 개선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아니라 보수 중도 노선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또 수석 대변인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우에 맞지 않는 이런 비판을 하셔가지고. 근데 어제 장제원 의원의 그 뉘앙스는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 됐거든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저는 노림수가 이제 유승민 의원 고립하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동요하고 있는 거에 있고. 추가 탈당의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탈당해서 간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활짝 열고 받을 겁니다. 받을 겁니까? 그런데 이제 말로는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노림수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더 불안감을 하고 올려 빨리 와. 네, 동시에 이제 친박계한테는 약간의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이 다목적 포석용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분석을 하시는군요. 근데 본인이 탈당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격세지감입니다. 그래요. 원래 그런 분들이 더 해요. 전향한 분들이죠. 네. 자, 하한가 이재호 대표를 뽑아오신 허성무 소장 이야기 먼저 들었고 이준석 위원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왜 하한가입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요즘 바른정당 그게 불쌍해져가지고 까는 사람도 없는데 맨날 까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깐다는 표현이 오늘 왜 이렇게 그 표현을 많이 쓰세요? 매일 이렇게 공격하는 분이 누군가 보면 최고 공격수가 박지원 의원이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박지원 의원님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원심력이 좀 작동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이제 본인의 독자 노선을 좀 걷겠다는 그런 취지가 보이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또 반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이제 전남지사 출마하시고 싶은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여의치 않으니까 요즘.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이랑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어쨌든 도움이 있어야 합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 최소한의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럼 국민의당 내부에서 독자 생존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엔 안철수 대표가 이미 너무 이제 본인의 독자 노선을 걷는 것에 경도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바른정당.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동의 동력 중에 하나는 바른정당과 연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작 지난번에 제가 이 뉴스닥에서도 예전에 국민의당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세게 안 때렸거든요. 제가 그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정당 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입장 속에 가는 건데. 박지원 의원의 지금 신세가 그러니까 하한가 신세가 됐다. 이도저도 방송 듣고 허성무 소장님. 방송 듣고 계시면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님.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죠. 박지원 대표님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스스로 좋은 길들을 잘 만들어가고 정보도 많아서 늘 이슈의 중심에 계신데 그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네. 전남지사를 나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분은 지금 뭘 선택하려고 하는가. 제가 볼 때는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입당이죠. 탈당 후 입당. 그거 외에는 전남지사 나가서 당선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갈 수야 있지만 당선까지 정말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민주당의 입당을 속으로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별 입당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 생각을 했을 거다. 그렇죠. 호남의 중진들이 단체로 탈당해서 이렇게 단체 입당은 지금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도 100% 러브콜을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흐름도 조금 있죠. 그럼 왠가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의회에서 다수파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또 당 지지자들 중에는 그걸 반대가 또 절대 거세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상처 가진 분들도 많죠. 예.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언제나 괴리는 있는데 그럼 박지원 원내대표가 과연 민주당의 개별 입당이 가능할까? 한 상황이냐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하죠.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분석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거군요. 제가 이제 탈당파 사태를 몇 번 겪어보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공을 세우기 위해서 넘어가는 쪽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내무반에 수류탄 하나씩 까놓고 갑니다. 아, 네. 이거는 네. 박지원 의원이 지금 듣고 계세요. 뉴스쇼 항상 들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게 뭐 셀 수도 있겠지만은 안철수 대표랑 크게 한번 싸우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분석. 네. 이거는 이준석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예, 그렇게 전망을 하신다. 제가 경험상. 요즘 이제 탈당파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예측을 근데 사실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그 안철수 대표가 빌미를 많이 준 것도 사실이에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까면은 뭐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고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 계속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 세력들로부터도 엄청난 역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어제야 비로소 이제 한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스스로 증거한 게 나 MB 아바타 아니에요 하는 거 했는데,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도 공격할 포인트가 줄어들죠. 알겠습니다. 이거 하한가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꼽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준석 위원장. 저는 검찰이죠 이제. 검찰을 상한가로. 역설적으로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신 동안에 검찰이 이제 가장 주목받게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꼽아오신 이유는 뭐 정상회담 성과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한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중 얘기도 있었지만 예. 또 한 아세안 외교 이렇게 뭐 프레이드식으로 벌여가면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특히 이제 한미 외교 관련해서는 굉장히 코리아 패싱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예. 그 불식되었고 한중 외교는 사드 보복 지금 철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마음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러니까 네, 뭐 예. 대통령이 박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지금 외교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병헌 수석과 관련된 건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계속 기록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예, 그건 이제 좀 아픔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역설적인 또 효과가 또 있습니다. 어떨 거요? 지금 이제 뭐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해서 뭐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전병헌 수석이. 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근데 전병헌 수석도 검찰로부터 지금 뭐 제대로 지금 예. 조사를 받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여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치고 있으니까 야당의 주장이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무슨 정치 보복이냐. 지금 우리 청와대 정무수석까지도 조사를 시키는 상황인데. 지금 받는 심지어 상황인데. 청와대 일부는 정무수석이 나가서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조사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이런 정도인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야당만 지금 그런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좀 진행한 이유가 예. 공수처에 대한 여론 자체를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런 사건은 이제 공수처에서 좀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되는 것인데 검찰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그건 너무 호사가들의 얘기겠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검찰 입장에서는 예. 꼭 그쪽만 손에 쥔 게 아닙니다. 의회 쪽으로도 보면 오늘 이제 단독 보도를 뭐 언론에서 했는데 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수백만 원씩 상납받았다. 자, 네.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오늘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여당 2명, 야당 3명인가요? 예, 예. 5명 정도의 정치인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상납받아왔다. 10차례에 걸쳐서 수백만 원씩 받아왔다는 의혹을 잡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송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로 간 40억의 특활비. 예. 그게 다가 아닐 거다는 얘기 다가 하셨잖아요. 아니다. 또 정치권으로도 흘러갔을 것이다. 또 국정원이 관리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터지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게이트로 번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면 이게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주신 거예요. 검찰이 지금 쥐고 있는 패가 많다. 저는 검찰이 앞으로 여야 정부 어느 곳 할 거 없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선거라는 건 어차피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거는 2년 반이 넘게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정치권이 변동하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지만은 지금 당장 혐의가 상당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특활비 받은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억대 자금을 수수한 정황도 또 있고. 뭐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분이 물론 어제 해명은 했습니다. 나 빌렸다가 갚았다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제 원래 강서구에 있는 그 업자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김성태 의원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닌 거는 이제 밝혀졌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흘러나오면서 의원들은 불안한 겁니다. 지금 아까 그 특활비 같은 경우도 예. 수백만 원씩 몇 번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나온 거지. 그렇죠.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 명단? 그러면 그것보다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고대영 사장 200만 원 건 이런 것도 이제 예. 나올 때 보면은 그 정도가 나올 정도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수많은 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하느냐, 저는 수위 조절을 하면 안 된다 봅니다. 물론이죠. 한 번에 다 이제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무슨 밝혀내야 수위 되는데. 조절입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검찰이 혹시라도 조직 논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걸 뭐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발표하고 여기서부터는 발표 안 하고 그러면 이러면 나중에 오히려 큰일 검찰의 납니다. 의지라는 거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까고 예. 진짜 검찰 발로만 한번 정계 개편 해보려면 속 시원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바람을 국민들도 많이 가지겠지만은 이게 너무 관련자가 많으면은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액수 얼마로 현실적으로. 기준을 정할 거예요. 자,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을 잡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 이건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상한가에는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 하한가에는 이재호, 박지원 의원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이준석 총재. 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모두 1,021개였습니다. 정치권은 차명 계좌가 상속 유산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차명 재산이 정말 상속 재산이 맞는지 비자금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문제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가 드러난 건 지난 2008년입니다. 당시에 특검이 찾아낸 차명 계좌의 수는 1,199개. 금액으로 따지면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은 그때요. 차명 계좌는 실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에 대한 세금 납부하겠다. 세금 내고 남은 돈은 전부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 삼성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거죠. 이 사실을 국감에서 밝히고 이번 TF의 간사까지 맡으셨어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에 찾아낸 게 은행 계좌 64개, 증권 계좌 954개. 이 중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전환한 게 있긴 있습니까? 실명 전환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 명의로한 건 아니고요. 하나가 있어요. 한 개. 실명 전환. 예. 예. 한 개 그래서 했는데 그건 또 실명 누구 명의로? 확인한 거죠. 실명을 확인한 거고요. 어. 나머지는 사실상 다 인출해 가버렸습니다. 인출해 갖고 그래서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명의로는 예. 그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그 가짜 명의인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는 건데 그 과정은 과징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차등과세를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출해가고 현금으로 내 돈이에요 하고 빼갔어요. 그냥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특검 다 끝나고 2008년 말에 삼성이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 차명 계좌의 돈들을 다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해서 저는 차명 계좌를 돈 세금 낼 거 다 내고 실명으로 전환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거 거짓말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 그냥 평상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내야 되는 증여세라든지 예. 혹은 양도세라든지 예. 종합소득세 이런 것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그 남의 이름으로 가짜로 돈을 관리하고 있을 때도 당연히 냈어야 되죠. 발생을 하니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금융신용법은 남의 돈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센 법안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50% 원금의 50%를 과징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이자와 배당 소득을 99%까지 징수해가는 거의 뭐 원천적인 징벌적 징수거든요. 예.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쪽 회장이나 예. 삼성에서 예. 우리는 세금 다 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신용법에 따른 걸 내지 않았기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명으로 전환했다라고 했던 것도 현금으로 그냥 다 뽑아다가 이건희 회장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지금 실명 전환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였어요, 그때? 네, 뭐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오히려 지갑 주순 건데요. 왜냐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폭로를 할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삼성이 비자금을 구성했는데 규모가 10조 원일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검이 탈탈 털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만 보면 4조 5천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 삼성생명의 그 주식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규모가 나중에 한 4% 정도밖에 삼성생명 주식을 못 갖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이 예. 이거 다 내 거다라고 전환을 해서 나중에 삼성생명이 일대주주로 됩니다. 20.8%까지 예. 되죠. 예. 그러니까 비자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비자금으로 몰래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내 돈이면서도 내 돈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에서 오히려. 떳떳하게 이건 내 돈이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삼성생명을 이게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특검이 터져서 말이 많았죠 그때. 그때 그러니까 물특검 조준웅 특검 자체가 물특검이라고 비판이 많았잖아요. 비자금 아니라 상속재산이다라고 결론 내려주면서 도와준 셈이 됐어요. 이건희 회장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 건 삼성과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일 뿐인데 그걸 그냥 받아줬고요. 받아준 거죠.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황당한 건 이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게 87년인데 예. 93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대부분이고 20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그래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2000년 이후에 계좌가 개설된 것이 673개입니다. 심지어는 특검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계좌도 40개가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예. 이 돈이 과연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인 거냐.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줘 버렸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게 도와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나마 네. 세금 내고선 실명 전환하시오라고 한 걸 지금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확인이 된 것처럼요. 남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남의 이름이 마징가 제트나 마루치 아라치 같은 가상의 인물이거나 가짜가 아니면 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현정 앵커의 돈을 제 예.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금을 피하고 그거를 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박용진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그건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루치 아라치 것만 아니면은 박용진 이름으로 돼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김현정 돈이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요즘 말이 많은 다스의 문제라든지 다른 대기업의 어떤 차명계좌 문제라든지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알려지더라도요. 예. 그거를 금융실명법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지켜왔던 해석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근데 그 해석이 법적으로 맞으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틀렸죠. 틀렸고요. 그래도 금융위원회가 두 가지 해석을 계속 헷갈리게 내놨던 거예요. 하나는 그 돈이 그 계좌의 명의가 살아있는 사람 것이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해석과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금융실명법을 어겨왔던 금융기관이나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계속 남발이 되어 보다가 이번에 제가 분명히 잡았던 건 뭐냐면 왜 이거 서민만 지키냐. 왜 국민들만 힘없는 사람들은 금융실명법을 지켜서 은행 계좌 하나 만들 때 10개, 20개씩 서류에다 사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재산 그 세금 회피해서 남의 이름으로 심어놓고 이건희 회장은 비서들 이름으로 그것도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도면 계좌를 개설해도 괜찮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금융위원회가 이제 제 의견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24년간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법을 제대로 바로 세우는데 이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금을 이제 다시 걷는 건가요? 거둘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저희 민주당의 TF가 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저도 지금 그 회의를 하다가 잠깐 나와서 하는데 그러셨어요. 어저께 저희들이 국세청을 좀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직접 당사자니까. 국세청. 그런데 국세청도 TF를 만들었답니다. 10월 말에. 그래서 저희들 움직이는 걸 보고 아이고 이거 우리한테 그것도 오겠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이 그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계좌에 대한 이제 과세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약간 걸리는 게 이건희 회장의 이 차명계좌가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놓고 헷갈려하고 있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일종의? 일종의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5년이에요, 세금이. 그런데 이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게 어떤 이런 사기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예. 제척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다시 늘어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2008년에 이게 차명 계좌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 시점에 거두면 되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다. 확인된 건 2008년이니까 그걸로 네, 따지면 남았다. 10년인데.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2008년에 확인이 된 거니까 개설된 건 그 전이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가면 2008년, 2007년 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나약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설 일자를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죠. 국세청은. 오늘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10년이 넘어간다 이런 계산이에요, 국세청은?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10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10년이 되는 시점이 2007년 기준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기간이 지난 거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2008년에 확인됐으면 지금 2017년이니까 아직 10년 안 된 거 아닌가요? 아슬아슬하게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1199개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건데 예. 이제 국세청에서 어제 와서 보고한 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시점을 알겠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예. 10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당신들 얘네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다 자기 명의로 다 돈을 찾아가 버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빼가버렸어요. 예. 깡통 계좌에다가 그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런 꽝통 과세가 어디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차명 계좌에 대한 그 유권 해석을 하나 넘었더니만 예. 산 넘어 산. 국세청이 이제는 또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또 국세청까지 걱정이 저희가 아주 집요하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박용진 해야 될 의원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10년이 그렇게 나오는지 아직도 계산이 안 돼. 아직도 제 계산으로는 1년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정확히 맞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시간이 예. 없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야겠습니다. 네네. 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 3명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관련해서 구속이 된 상태예요. 네. 전병헌 수석의 소환이 임박했느니 아니니 전병헌 수석은 억울하다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인데 박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지금 당 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저로서는 제가 대변인을 할 때 원내대표로 모시기도 했고요. 지금도 그 국회 운영위 통해서 이제 거의 매일 최근 같은 경우는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예. 전병헌 수석이 이제 무고함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검찰에서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은 뭐냐면 전병헌 의원의 이런 주장과 무고함에 대해서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예.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만일에 검찰이 뭘 좀 확인해야 되겠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게 될 경우 예. 남아있는 건 이제 현직으로 그걸 소환을 갈 것이냐 검찰청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이전에도 이전 정부에서의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그 현직 신분으로 갔었던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병헌 수석이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현명한 정치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당히 억울함을 논두렁식에 비유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환이 결정돼 소환 통보를 본인은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생각이자 당 분위기도 좀 그런 쪽이 많아요. 제가 당 분위기까지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현직 신분으로 가서 만일에 무고함이 확인되더라도 검찰이 정치적 수사였다라고 해서 야당이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또 만일에 현직 신분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거나 혐의가 확인돼 버리면 대통령과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리되든 저리되든 전병헌 수석이 본인의 무고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JSA를 넘어서 귀순할 당시에 북한군이
그 병사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죠. 무려 40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어떤 대응 사격도 하지 않았고요.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그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16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지진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짚을 건 짚고 가야지요. 예. 일단 그 북한 병사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뭐 저는 의학적인 소견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담당 의사의 말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아니다. 예, 일단 급한 생명의 위기에 불은 껐지만 지금 상태가 아직 호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그 병사가 쓰러졌는데 쓰러진 위로도 총격이 또 가해져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여러 발을 맞았고, 이 대동맥이 관통이 안 돼 그렇지 사실은 복부의 총상은 중상이거든요. 중상이죠. 예, 그런 만큼 이건 수술의 경과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 북한군 병사의 귀순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북한군 병사가 군용 지프를 타고 돌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군사 분계선까지 그렇게 지프를 타고 온다는 건 일단 가능한 일인가요? 이제 가장 궁금한 대목은, 북한군 사초소, 그러니까 그 판문점에 회의하는 장소가 있죠. 왜 관광객들 많이 가서. 있죠. 예. 군사분계선에 걸쳐서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맞아요. 예,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초소가 이제 북한군 사초소인데 대략 거리가 한 50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초소 쪽에서 지프를 타고 돌진해서 남쪽으로 오다가 그 군사분계선의 그 건물이 있는 부근에 이렇게 배수로 같이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퀴가 빠지면서 멈춘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남쪽으로 무사히 귀순을 했을 겁니다. 차를 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인가? 그 아마 사초소 북쪽의 후방에서부터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프를 타고 남쪽으로 돌진하던 낌새를 눈치챈 그 북한군 병사들이 차단을 하려고 현장으로 가다가 마주쳐서 그 바퀴가 빠진 지프와 마주쳐서 도망가는 귀순 병사의 그 등 뒤에서 추격조가 사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 병사가 살아야만 목숨을 살려내야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정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의 대응 문제인데 북한군이 40여 발을 그 군인을 향해 쏘는 동안 우리 군은 단 한 발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 북한군 병사가 귀순용사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쏜다면 우리도 뭔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의문의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 이게 휴전선하고 다른데요. 휴전선에서는 영토를 방어하고 적을 감시하고 도발하면 격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문점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하면 그런 전투 배치가 이루어진 작전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우리 근무자들의 주요 임무는 회담 장소의 기능 즉 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임무를 띠고 간 겁니다. 그러면 휴전선하고 다른 게 북한군하고 전투 배치돼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 불과 거리가 가까운 데는 5m.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북한 사초소와의 거리는 30m예요. 그러면 30m라는 건 뭡니까? 얼굴까지 다 보이는 아주 근접해서 이건 뭐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데는 이런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1번 임무가 안정이고 이번에 그 북한군이 이제 사격이 시작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원래 작전 지침이 뭐냐? 교정 규칙이 뭐냐? 이건데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가 작전 지침입니다. 거기서 교전을 하라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 군 빼라, 철수해라. 철수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전투부대가 증원을 합니다. 우리 인근에 미군 특수부대도 있고 예. 한국군 기동타격대도 있거든요. 올 때까지 기다려서 유리한 전투 배치를 하고 응사를 해도 그때 가서 판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예. 이때 바로 응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응사하면 또 그쪽에서도 더 총을 쏠 거고 뭐 이러면서 교전 벌어지면서 그쪽에 있는 그 무방비로 있는 많은 군인들이 죽을 수 있었다.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 예, 인근으로 충돌이 확대되기라도 하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m, 10m, 30m에서 서로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끼리 사격을 한다? 예. 이게 자살행위지. 아니 그게 어떻게 작전입니까? 그리고 이런 거 못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사격을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 측에 사격을 했냐. 즉 우리 장병들, 근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총격이었냐. 예.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군 자기들끼리 총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파악이 되나요? 그 현장에서? 총이 막 날아오는 이 상황에서? 아니 북한군 3명이 예. 다른 쪽에서 출동을 했고 사초소에서 1명이 나와서 도합 4명이 예.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프차와 거기에 탑승자를 향해서 사격을 한 거는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다 보이는 일이잖아요. 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됐을 거다. 상황 판단은 됐고 그래서 그 대대장이 현장에서 맨 앞에 뛰어든 겁니다. 예. 그런데 뭐부터 지시를 했겠습니까? 사격하라가 아니라 예.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 감시해라. 그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 지시했겠죠. 다 된 건가요? 다 철수하고 정말 됐습니까?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사격하면 이건 다 죽습니다. 이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응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 군이 귀순병사 발견하는데 한 16분이 걸렸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다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자, 무언가 기순자가 거기서 다시 지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뛰어내려와서 예. 아마 우리 이초소 부근인가 수풀이 우거진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북한군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경계 감시가 우선이었겠죠. 그 병사를 찾는 것보다 귀순용사 찾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 안전. 예, 북한군이 금방 사격을 가했으니까 예. 추가 사격 여부가 있느냐, 예, 우리 측에 위해를 가느냐. 예. 귀순자보다는 총을 들고 서 있는 북한군에게 우선 주목했을 것이고. 그러면 정확히 할 부분은 그 병사를 네. 못 찾아서 혹은 놓쳐서 16분이 걸린 게 아니라 일단 다른 것들 우리 안전 확보를 먼저 하느냐고 16분이 걸렸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했던 절차 중에 하나가 예. 비상이 발령돼가지고 증원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귀순자를 수색하는 것이 있겠지만 예. 무엇보다도 무장한 병력이 바로 인근에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사주 경계, 예. 그다음에 증원군 요청, 세 번째는 이제 귀순자 수색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요, 김종대 의원님, 여기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예. 유엔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여기서 모든 작전이나 교정규칙 제정이라든가 사태 수습의 책임은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아니고 유엔 사령부의 권위에 의해서 그렇죠. 그 권한에 의해서 작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단독 작전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위급한 경우에는 예. 현장 지휘관 책임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근무자들을 지휘 통제하는 대대장이 되겠죠. 그렇군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봤는데 예. 육사 54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연대장생도 출신이에요. 예. 예, 주변에 제가 예비역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뛰어나고, 특히 JS에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노련하다. 상황 판단이 매우 정확하면서 이런 상황에 본인이 제일 앞에 나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유엔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요거는 좀 적절치 못하단 말씀이세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엔 할 수 있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판단으로. 예, 그거는 사전에 교정규칙이 하달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유엔사가 일일이 다 세세한 작전을 급한 상황에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건 아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근무자들이 말씀. 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 기회에 아예 JSA에도 한국군 교전 수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군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적의 총격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응사한다든지 이런 거 검토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저는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렇게 우리가 교정 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요. 우리 합참이 어떻게 변경합니까? 그리고, 예. 그렇게 된다면. 예. 만약에 휴전선에서 작전과 유사하게 판문점에서도 교정 규칙을 바꾼다. 이러면 판문점은 회담 기능으로서 그날부로 기능 상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판문점은 없어요. 여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것은 예. 우발적 충돌을 상호 방지하는 최소한의 무력을 갖고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을 휴전선에서처럼 그렇게 교정 규칙을 하는 군사 전투 지역으로 바꾼다면 예. 그날부로 우리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 하여튼 질타가 막 쏟아졌어요. 특히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그러자 군에서 한국군 교전 수칙을 JSA에도 적용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인데 김종대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하고 김종대 의원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있죠.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 지난 주말에 바레인으로 출국할 때 현 정권의 적폐청산이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말 했고요. 요 며칠간은 측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가 온전하겠느냐. 혹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분의 답변은 뭘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기자에게 했다는 말.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아니면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거 보도 들으셨죠? 예.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또 우리 진행하시는 김현정 진행께서 하신 걸 전에 들으면서 마치 무슨 조폭두목이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폭두목이 나와서?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형적인 협박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범죄, 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아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봤는데요. 너무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내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여러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구나 했는데요. 범죄와 비리 단호히 처벌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의 비리, 이 권력 비리를 청산할 때만 나라의 미래가 열리지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문재인 정부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이 이명박 대통령 측이든 누구든 간에 적폐 청산하고 수사할 때 명확하게 공정성 또 인권의 보장 이걸 지켜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저런 식으로 조폭들이 협박하는 듯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겁먹거나 물러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거다.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 보내주세요. 김경묵님, 배상용님 이런 분들이 MB 측에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분들 표현 그대로라면
깔 게 있으면 다 까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죠. 들고 있는 거 있으면 내놔라. 그렇습니다. 그런 지난 9년간 9년간이겠죠? 9년간인데 특별히 혐의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들 비리 숨기는데 협박용으로 쓰려고 들고 있었나요? 그런 혹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 이제 같은 정권이니까 그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이 정권 바뀌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뭐를 들고 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거야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만 저에 대해서는 무슨 비리 있다고 그러면 한번 꺼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있으면 꺼내라. 아니 자유한국당이 엊그제 말이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아들, 딸, 조카 사위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박연차 회장한테서 640만 달러 뇌물로 받은 사건 다시 수사해달라 이런 건데 혹시 이것과 연결돼서 지금 뭘 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제가 알 바 없는 일이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야당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9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지배하고 심지어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슨 검찰 권력까지도 자기들 신여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꺼낸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다. 겁박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국민의당 상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천정배 대표님.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나는 호남 배제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말을 하자 안철수 대표도 새로운 개혁 파트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로 안철수 대표 측이 밝힌 12월 통합선언 안 되리란 법 없어 보이는데요. 이 분위기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지요. 소멸의 길이라고 보세요, 통합은? 소멸의 길입니다. 단언컨대 소멸의 길입니다.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라고까지 확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선 바른정당이죠. 다른 정당에 남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당에 대해서 당초는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요. 그 당은 개혁적 보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정당입니다. 오히려 과거 이 적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등하고 전혀 차이가 전혀라면 좀 심하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 없다. 하는 일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적폐 청산이라든가 개혁 작업 협력하기는커녕 그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하고 합친다는 것은요. 그게 무슨 개혁 연대가 아니라 정반대 적폐 연대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빅 텐트를 치자고 이제 우리 안 대표가 하셨어요. 그 의도가 저는 안 대표 늘 선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빅 텐트가 있나요? 저는 현미경을 통해서 겨우 볼 수 있는 무슨 그런 눈꽃만한 텐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눈꽃만한 텐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하면은 의원 수가 꽤 많아지는데 그런 빅텐트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원 수가 그런 사소한 문제고요. 지금 바른정당에 11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중에 저는 앞으로 한 서너 명 남고 말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서너 명 남고 다 나갈 거라고 보세요? 추가 탈당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은 토대가 없는 정당인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11명 더 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선도정당 리딩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린다면 지금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의원들이 130명,
예.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129명입니다. 정확하게 거의 절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정중간에 국민의당 40명 있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도 정당이죠. 우리가 이 40명의 힘으로 여러 적폐청산 개혁 작업을 이끌어가면서 예.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고 우리한테도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적폐 쪽에 가까운 몇 사람 더 붙은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아무 의미라면 좀 지나치겠지만. 근데 11명이 그대로 와서 함께 한다면 사실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국당으로서 지금은 사실은 호남 색깔이 강한 게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전국당으로서의 외연 확장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는 게 안철수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본질이고 뭐가 가지인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 기회에 작년에 촛불 국민혁명이 있었고 정공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나라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아까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이른바 적폐에 대해서 좀 철저한 청산이 있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절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갈 길이죠. 그것이 개혁의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의 길인데 그것과 그러니까 그 역행하는 거다. 넓은 말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넓은 평야, 비호감 평야를 놔두고 민심의 평야를 놔두고 지금 그 척박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무슨 거기 화전을 일구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전을 일구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비유 많이 하시네요. 선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어떤 우리는 말씀이신지. 선거를 이기려고 그래야지 덜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하고 그 몇 퍼센트 더 붙은다고 해서 그걸 선거 이깁니까? 근데요, 천 의원님, 혹시 호남계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괜히 바른정당하고 안철수 대표가 손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개혁의 길이고 또 국회에서도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비판할 일은 비판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천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수당 제3당으로 갈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길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다면 계속 밀고 간다면 박지원 의원은 탈당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까지도 아니 당은 대표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통합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길이 나라를 위한 개혁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라를 해롭게 하는 반개혁 적폐연대의 길인데 결코 갈 수가 없죠. 함께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란 말씀은 그러면은 이 당을 그대로 대표가 밀고 나간다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각오까지도 제가 떠날 이유는 없죠. 그분이 안 떠나시면 누군가 하나는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당 안에서의 어떤 방을 갈 것인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당의 노선에 관한 철저한 그 토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결정 또 당원들의 결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여의도 조진웅,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CBS에 그 조진웅 씨가 왔어요. 그래요? 네, 음악 FM의 영화 음악 코너에 왔는데 그 소식을 저희가 뒤늦게 듣고 제일 아쉬워했던 게 뉴스쇼 팀이에요.
왠지 식구 같은 느낌. 네네. 여의도 이택수가 왔다 갔군요. 여의도 이택수가 이렇게 매일 우리가 매주 보니까. 네네. 아, 충무로 이택수. 충무로 이택수도 굉장히 네. 가족 같아요. 네네. 그래요. 아무튼 이택수 대표, 여의도 조진웅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도 들으셨죠, 내용. 네.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 돌려볼 법한 네.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유지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네. 따라서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건 한번 이택수 대표께 부탁을 드려보고 네. 오늘의 스페셜 여론조사부터 가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주제 택했습니다. 네, 국회 산저위는 오늘 오전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여는데요. 엽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아시다시피 보고서 채택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렇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쪽은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상황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산자위, 국회 산자위에서 과반이 넘게 채택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전체 30명 가운데 민주당은 12명밖에 안 돼요. 과반이 안 돼요. 따라서 과반을 넘기려면 국민의당에 5명이 동의를 해주든지 자유한국당에 11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채택 자체가 부적합하다. 예, 채택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 국민의당은 우리는 사실은 부적격 입장으로 채택은 하려고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채택조차 거부한 상황이면은 우리가 지금 들러리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해라. 노력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마지막 조각 퍼즐인데요. 예. 이번에 채택이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곤혹스러워요. 난항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청문 상황입니다. 보고서가 무산이 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는 있죠. 네. 다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후폭풍이 또 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보고서 채택까지는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요.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그 두 분 때도 네.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다만 그 당시는 국민 여론이 임명 쪽에 압도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62%가 찬성을 했었거든요. 반대가 30, 거의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과연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금요일 10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52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1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8%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 문항에다가는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빼셨네요. 네. 뭐 대물림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일단 빼고 담백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보기는 매우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이렇게 4점 척도했는데요. 예. 조사 결과는 매우 찬성 18.5, 찬성하는 편 23.5 이렇게 해서 찬성 의견이 42%로 나타났고요. 42% 찬성. 반대하는 편 14.3, 매우 반대 23.4, 그래서 3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오차 범위 내인 4.2%포인트 격차로 찬성 의견이 소폭 높았습니다. 37.7%가 임명 반대. 42%가 임명 찬성. 네. 이 정도 수치면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보긴 어렵죠.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내 4.3%포인트군요. 그래요. 소폭입니다만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요. 예.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기억을 해보자면 이완구 당시 총리 때 반대 의견이 당시에는 50%가 넘었었고요. 찬성 의견이 30% 후반에 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이 높다는 거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서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과연 강경화 장관 때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그렇습니다. 되는 정도 수치 그렇기 아니에요? 때문에 이거? 결국에는 국회 내에서 산자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해 주길 바라는 것이겠죠. 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층
64.3% 찬성, 민주당 63.1% 찬성.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무려 84%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당 지지층도 59%가 반대를 하고 국민의당도 있고 59%. 바른정당 지지층도 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8%. 애매한 수치가 나왔네요. 네. 예. 42대 37.7. 이 상황에서 국회 산자위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것에 따라서 정부라든지 어떤 어딘가로부터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석연치 않은 의심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네, 뭐 압력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압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왜? 오픈해서 해야 될 일을 오픈하지 않고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뭐 이용자의 보이스가 사실상 거기서는 배제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 증거 뭐가 있을까요? 자꾸 증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태블릿 PC 없습니다. 하지만 예. 현실과 정황, 등장 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예.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정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들이 만들어낸 각종 포럼위원회, 협회 등에 항상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같은 주장하면 또 개관위를 폐지하고자고 하는 또 새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라면 예.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그 입법 권력에서 붙어가지고 생태계 망치자는 법을 그걸 그대로 유지시킨다면은 그 목적이 있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런 것들을 조직을 없애자고 한다면 이게 농단 아니고 뭘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의 태블릿 PC 같은 그런 증거는 없다. 물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타이밍, 정황, 지금 정황을 좀 자세히 봐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정황에만 의존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누가 칼 맞고 죽어나가야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던 사람 봤으면 우선 그거 막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터뷰에 출연했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의 비서관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 위원장이 농단 세력이라고 지목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 위원장의 어떤 이 행동을 비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본인을 비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다 농단 세력이라고 찍어가지고 발표한 거다.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을 적폐로 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떻습니까? 욕하라고 하세요.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그런 비판들이 이루어진 건데. 그분들이 한 비판이 가짜 뉴스에 기반한 비판이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뭐가 겁나는 거냐는 거죠.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 공교롭게도 윤문용 국장은 지난주였죠. 전병헌 수석 의원 시절에 비서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건하고 이번에 국정농단 지적하신, 게임농단을 지적하신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저희 기관에서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접근 권한이 없고요. 예. 저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그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단이라고 지적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태블릿 PC는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증거는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없이 어떻게 농단이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내 소신이다라고 그분들이 또 반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여명숙 위원장의 입장. 반론 인터뷰 차원에서 들려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 위원장님 또 차후에 이 논란이 이어지면 다시 한번 인터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반론 인터뷰였습니다. 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위원장님, 네. 지난주까지 최고위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네. 어제 지도부가 이제 전당대회로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제 당비를 적게 내는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일 때 얼마 내셨어요, 당비? 최고위원 100만 원이고요. 당협위원장은 10만 원입니다. 와, 10배나 차이 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방송 좀 줄이시던데요. 당협위원장이란 호칭이 하나 있고 네. 저기 한국독립야구연맹 총재
그러니까요. 지금 맡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할 일 많고 진짜 뭐 받을 건 없는 자리인데 독립야구. 예, 이런 것만 늘어납니다. 아주 영세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 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야구 해달라고. 좀 인프라 좀 확충하는데 다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맡았는데 같이 그냥 배 고르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좋으세요? 총재가 낫습니까? 확실히 총재라는 게 멋있지 않나요? 총재 이게 이준석 총재. 뭔가 이회창 총재랑 명칭만 맞먹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상해요. 위원장으로 할게 그냥 위원장으로. 아무튼 바른정당 하루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아마 상한가 하한가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밀어두고 하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네, 저는 이재호 전 의원. 이재호 대표, 늘 푸른 한국당 대표 골라오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골라온 박지원 의원 골라왔습니다. 하한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 네. 우선 허성무 소장님. 이재호 대표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어요. 네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바로 하한가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어제 CBS만 출연한 게 아니고 많은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또 후에?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뭐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뭐 잡범도 아닌데 이러면 되느냐 부태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했는데 그걸 수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 뭐 강화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청와대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도 정례조사로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6개월을 맞았는데요. 이번 주 70.1%로 지난주 70.3%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취임 6개월을 맞아서 70%를 다시 상회하는 수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부정평가는 24.1%로 나타났는데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지난달 10월까지 5개월 동안에 소폭입니다만 조금씩 하락을 해서 60% 후반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다시 70%를 2주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턱걸이 70.1%. 네. 어떤 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세요?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 소식이 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고 지금 계속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데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주말에는 이제 시진핑 그렇죠. 중국 주석과 회담이 예견되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물론 당내 악재는 있었습니다. 홍종학 의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높았던 것이었고요. 또 전병헌 정무수석이 검찰 또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점 그런 부분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상쇄를 한 거군요. 크면서 상쇄를 한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런 게 전국적으로 치러지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하면서 70%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죠.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3.5%포인트 하락한 48.2%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횡보했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낙폭이 컸던 수치를 나타냈는데 48.2%였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면에 1.8%포인트 오른 18.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5.8% 지난주와 비슷했고요. 바른정당이 0.7%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5.3%로 0.7%포인트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3.5%포인트 빠진 건 이거는 전병헌 수석 건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15년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기 전에 당 소속일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홍종학 전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으면서 또 보수당의 공격을 받으면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으로. 전병헌 수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한겨레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번 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거다라는 오늘 톱뉴스가 있습니다. 한겨레 톱뉴스. 전병헌 수석이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이런 설명과 함께 지금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현 수석을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수사 관련된 소식을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검찰에서는 물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만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건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6일부터 금요일인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72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33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9%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정 수행 지지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까지 이번 주 정리해 조사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의도로 돌아가서 여의도 조진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또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다. 예, 지난 10월 31일이었죠.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여명숙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게임판의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한 거였죠. 이 발언이 알려진 뒤에 해당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로 지목된 윤문용 녹색연대 국장,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데요. 윤 국장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팩트부터 틀렸다. 나와 전 수석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여명숙 위원장이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그 반론 직접 들어보시죠.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에 교문위 국감 현장이었죠? 네. 예, 게임판에 4개 농단 세력이 있다 하면서 실명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당사자들이 모두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그 양반들이 어떻게 반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시던 거 쭉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알려달라고 한 적 없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이라든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실 대로 해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하시는 거, 예. 하시고 싶으신 얘기, 하시고 싶으신 비난 있으시면은 하라는 거고요. 저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적인 팩트가 틀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친인척이란 부분도 틀리고 기초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틀리다 보니까 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소문만 듣고 사실관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발표하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그거는 좀 논점 일탈인데요. 친척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했고요. 근데 왜 그 부분을 놓치셨을까요?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인 팩트를. 그거는 제보만 듣고 얘기를 하는데 수십 명의 제보를 듣고서 또 제보자를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실에 제가 친척을 빙자아니라고 했지 친척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제보를 듣고 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지 미처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있으면 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자면 인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는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게임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내용 자체는 여전히 맞다라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정확히 틀렸다고 말한 부분은요. 친척을 빙자했다는 부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게임업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법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세력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상 기업들도 이런 농단 세력의 피해자입니다. 누가 작정하고 규제 장사를 한다면요. 여기 당해낼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실까? 기업들도 농단 세력의 피해자다. 사실 게임업 쪽을 게임판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농단한다는 것이?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거나 그리고 그 위에 덧입혀서 사행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그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먹히고 있다거나 뭔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억나는 사례 있으십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지 하는 것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기관에서 온몸으로 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예. 이게 정상성이나 안전망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이게 무방비 상태로 사후 관리 시스템 부재인 상태, 미약한 상태
그런 상태로 이제 무방비로 뚫려고 좀 더 그게 더 강화된다면 이 자율규제 또는 민간심의라는 그 미명하에 예. 안전망이 많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인데 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소리쳐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이게 뭔가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바로 농단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 농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 입법 그 권력에 붙어서 생태계를 망치는 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사실 유포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조직을 없애자고 하면 그게 농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 보십시오. 뭐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A라는 법이 있다. 예. 네. 그게 이제 뭐 자율심의 좋아요. 그리고 자율심의 사실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벌로 안전하게 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 벌로 가야 돼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누적 350만 개, 뭐 연간 55만 개 이런 게 게임물이 흘러오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하면 뭐 손발 자르고서 일하라는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농단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지금 들어주셨어요. 어떤 A라는 법, 자율심의법이 입법이 되는데 동시에 그러면은 그거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도 세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당연하죠. 그냥 자율심의만 내주더라. 이게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농단이겠느냐? 나아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 업무하는 사람들, 예.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른 말이 자꾸 막힙니까?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들여다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쪽 얘기는 정책에 반영하지 말자라든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뭐 협의체를 외곽에서 돌린다든지 이게 뭔가 다른 정상적인 거 외에 뭐 다른 방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한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 정도 됐으면 온 국민이 좀 알아야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감에서 지적을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지금 여명숙 위원장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그분들의 소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어딘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인 것인가에 따라서는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판 농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정황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당연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율규제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도 그 명민한 그 데피니션 없이 간다든가 아니면 이미 그런 논의를 저희가 기업하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희를 단절시키고 뭐 다른 루트로 얘기를 한다든지 저희는 규제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지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는 여기는 저희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상화를 논하는 자리, 그 자체를 단절을 시킨다거나 하는 거면은, 이거는 뭐 분명히 왜, 누가,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들여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예, 근데 그분들이 단순 소신이 아닌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낌? 뭐 예를 들면, 펼쳤는데요. 맞습니다. 연세 높으신 분이 지금 이제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MB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력, 특권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휘두르고 있다 하시는데 불공정 특권을 사실은 이제 지금 국정원장은 이미 구속됐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이분도 증거가 충분해서 실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정권에서 특임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걸로 시작했어야 된다. 사과부터 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절차상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죠. 사과가 먼저 있어야 그럼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두 분 또 이동관 대변인도 지금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부적절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 보복일 뿐이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 이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깔 거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고 아직도 깔게 돼 있을는지 대통령의 대북 회담 내용까지 지금 대화로까지 다 틀어가 공개한 상황인데 뭘 더 얼마나 까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진짜 염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염치라는 게 삼가하고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은 검수와 같다고 어느 유명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저는 뭐 그 점을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총 자리에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망나니 춤에 대응해야 된다. 이제 망나니 춤이란 단어랑 잡범이란 단어 두 개가 히트였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망나니 춤에 대응을 하는 건 자기도 같이 춤을 추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바른정당도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뭐 큰 틀에서 보면 왜냐하면 보수에 대한 공격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바른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보수 적폐 청산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수의 세대 교체 또는 아예 보수 쪽 핵심 세력 교체라는 걸 저희가 모토로 걸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옹호할 지점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제도 하태경 의원님이랑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지도부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은 이제 새롭게 이제 차별화해서 가겠다. 자유한국당과? 예, 차별화하겠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원내대표 맡고 계셨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유한국당과 별 다를 게 없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정치보복 쪽에 방점 많이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좀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확인된 부분, 특히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아니면 댓글 공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기보다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보수 정권 하에서도 보면은 이 댓글 공작한 것들 내용들 보면 그 안에서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약간 핀트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기억해 보면은 이미 드러난 어떤 그런 공작하신 분들에게 공격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도. 지금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던 분들 중에 알고 봤더니 국정원 알파팀이었다 뭐 이런 분들 저 엄청 깠었거든요. 보면 예전에 한번 틀어지니까 까는 게 뭡니까 까는. 저 엄청 공격했어요. 그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청산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걸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는. 망나니 춤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허성무 소장은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뭐 이제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극단적인 방어를 해야만 방어가 되니까 그래야 또 지지세를 모을 수 있거든요. 결집을 노리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재호 대표가 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렸던 게 뭐냐면 늘푸른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으니까 문제의 뿌리는 제거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합당 작업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이재호 대표의 늘푸른 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바른정당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늘푸른 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대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재호 대표나 아니면 뭐 다른 친이계 의원들에게 이런 연대를 주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기지가 않는 것이 이재호 대표가 늘푸른 한국당 창당하실 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줘서 좀 서운했다라는 전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정계 어쨌든 보수통합이라는 걸 주도하셨을까 하는 건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제 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어제 의원총회 열리고 거기에 바른정당에 탈당한 의원들 탈당했다 해서 이제 복당하는 의원들이 인사하러 왔잖아요. 근데 친박 의원들 중 일부는 아예 그분들하고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겉으로는 어제 뭐 봉합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뭐 악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 촛불에서 탄핵 의결로 가는 사이에 극단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라든지 다음에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다시 합치는 거니까 그 앙금을 아무리 말로 털은다고 해서 털어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친홍계와 그리고 이제 김무성계가 연대를 하면은 뭐 친박계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사실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것이 그럼 친홍계에 드러나지 않는 좌장을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친박에서 갈아타신 이제 인천의 모 의원님이거든요.